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제 나이도 40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두 아이의 엄마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따라 문득문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늘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에 묻혀 그냥 참고 지나쳐왔지만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무겁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생각들이 밀려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어디에다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제 속마음을 이곳에서라도 조심스레 꺼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며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면서 공감의 댓글도 달고 마음으로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에 분노를 느껴 댓글창에서 함께 분개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의 아픔에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작 제 이야기는, 제 속마음은 단 한 번도 남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 말고는 정말 제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네요. 그동안은 꾹 참고 애써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한 번쯤은 제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어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진 거죠. 아마도 40이라는 나이가 주는 묘한 용기일까요? 예전에는 조심스럽고 망설여졌던 말들도 이제는 조금씩 목소리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생긴 용기인지 아니면 두 아이를 키우며 단단해진 내면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글로 제 이야기를 남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돌 무렵에 제 생모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모는 미혼모였고 여러가지 사정 끝에 결국 저를 자신의 오빠,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삼촌 되는 분에게 맡기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생모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신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었을지 상상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외삼촌과 외숙모 되는 분, 그분들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분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저는 그분들을 친아버지, 친어머니라 믿고 자랐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불렀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법적으로도 제 호적을 가져오셔서 완전히 친딸로 등록해주셨고 사랑과 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두 분을 진짜 부모님으로 여기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겐 오빠가 둘이나 있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고 감싸주었습니다. 오빠들은 늘 든든한 존재였고 제가 하는 투정이나 말썽도 너그럽게 받아주었죠.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오빠들과 함께 저는 집안의 막내딸로 가족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셨고 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따뜻함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감사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부모님 앞에서는 마냥 철없는 막내딸로 돌아가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로, 때로는 엄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여전히 투정 부리고 애교도 부리며 아이 같은 모습을 숨기지 못합니다. 제 부모님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웃으시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면서 여전히 저를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저는 40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철없이 살아가고 있는 철부지 막내딸입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였고 평소처럼 학교를 다녀와 집에 있는데 그날따라 낯설고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찾아온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고모라고 알고 있었죠. 어릴 적부터 가끔 뵈었던 분이지만 자주 보지는 못했고 늘 어딘가 쓸쓸한 표정을 짓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고모라고 믿었던 분이 제게 조심스럽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제 생모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차분히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치 TV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의 친엄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대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이 진짜였을까. 그때의 혼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생모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그녀의 오빠, 그러니까 제게는 외삼촌인 분께 맡기고 자신은 결혼을 하러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의 부모님을 친부모님이라 믿고 자라온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모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은 곧 파탄이 났고 이후로 그녀는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 때때로 의지할 곳이 없어졌을 때 그녀는 오빠인 제 아버지,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신 분에게 돈을 요구하며 도움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버지께서 그런 지원을 중단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제발 스스로 일어나서 살아보라며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게 찾아와 갑작스레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실을 꺼내 놓았던 거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중학생의 감성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혼란스러운 사춘기 시절이었기에 더더욱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내가 뭔가 잘못된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연스럽게 애교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던 제가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지고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늘 밝고 명랑하다고 칭찬받던 제가 조금씩 무거운 기색을 띠기 시작했던 걸까요? 어느 날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30대 초반쯤 되었던 그 남자 선생님은 평소에도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선생님의 다정한 물음에 결국 꾹 참고 있던 감정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생모 이야기, 제가 알고 있던 가족의 진실, 그리고 요즘 들어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감정들까지 모두요.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너처럼 특별한 가정사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어.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내가 겪은 감정을 완전히 이해해줄 수는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미안하네. 그 말은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무언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 마음을 존중해주는 어른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과 오빠들이 너를 가족으로 품어준 그분들이 말이야. 너희 집에서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행동하는 너를 바랄까? 아니면 예전처럼 투정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던 그 환하고 사랑스러운 내 모습을 원하실까? 그 말은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마치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말이었고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선생님은 종종 저를 불러다가 요즘 마음은 어떤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었고 제 감정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꺼내어 보여줄 수 있었어요. 선생님과의 그런 짧고도 소중한 대화들이 제 마음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도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를 따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조심스럽게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졌더라. 근데 너 제발 우리 눈치 보지는 말아다오. 차라리 화를 내고 마음속에 쌓인 걸 터뜨려주면 좋겠어. 내가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 너무 마음 아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오히려 더 죄송했고 내색하지 않으시면서도 제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던 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애교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는 그 막내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니 자연스레 예전의 저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빠들에게 장난도 치고 귀찮게도 하고 어쩔 땐 심부름도 시키고 웃고 떠드는 일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께는 그저 사랑받는 막내딸로 철없는 모습 그대로 남고 싶었고 부모님도 그런 저의 모습을 더 반가워하셨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저도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엔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하고 싶어 공부에 집중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혼자 잘 살아내겠다는 마음으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을 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로 가까워지다 보면 언젠가는 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늘 따라다녔거든요. 그냥 연애일 뿐인데도 혹시 내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앞섰고 그 무거운 진실을 다시 한번 꺼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참 유치하죠. 20대 초반에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단지 누군가와 사귀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만큼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아주 조심스러웠고 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겁도 많고 마음은 더 여렸으니까요.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가까워졌고 이 사람이라면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조용한 술자리에서 남편에게 그동안 누구에게도 쉽게 하지 못했던 제 출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볍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함께 인생을 걸어갈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고민이 길었습니다. 남편은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키웠든 그냥 당신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부모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시부모님도 이제 제 부모님이 될 분들이고 제 인생의 한 조각을 숨긴 채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끝내 고집을 부렸고 남편은 결국 마지못해 시부모님께도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어요. 시부모님은 아무 일 없는 듯 그 사실을 그냥 모른 척 해주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외동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만 건네셨죠.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리던지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시부모님께 마음 깊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고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단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신랑의 누나, 노처녀였던 그분은 저에게 유독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저를 보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을 걸면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고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할 정도로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 시댁에 가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곤 했는데 제가 뭘 해도 못마땅한 듯 투덜대곤 했습니다. 간이 세다, 싱겁다, 음식이 엉망이다 소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뒷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때의 기억을 하나하나 다 꺼내기도 힘들 만큼 신우의 말과 행동은 무례하고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의 행동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예의가 없다며 혼내시긴 했지만 신우는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박힌 편견이나 질투는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요? 막내로 자란 성격이라 그런 거 잘 못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땐 참고 또 참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힘들어 보이면 먼저 손잡아주시는 분들이셨기에 그분들 앞에서 신우와 다투거나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꾹 참고 마음에 묻고 또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중엔 웃음 뒤에 쌓이는 피로가 컸지만 그땐 참는 게 효도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쯤 되었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조용했던 집 안에 갑자기 쿵쿵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신랑에게 얼른 나가보라고 했죠. 신랑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신우였습니다.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아무 말 없이 거칠게 밀치고 들어오더니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거실 한복판까지 들어와서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사기 결혼한 거라고. 너무도 갑작스럽고 황당한 상황에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사기 결혼이라니?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어이가 없었고 옆에 있던 남편도 당황해서 신우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누나,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무슨 사기 결혼? 그러자 신우는 눈을 부릅뜨고는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입양아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잖아.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숨기고 있어? 왜 나만 몰라? 이건 완전 사기 아니야. 그제야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혼 전에 제 출생 이야기를 분명히 털어놓았고 남편은 시부모님께도 모두 말씀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우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어머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님께서 어느 날 신우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저의 출생 이야기를 무심결에 꺼내신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신우가 그대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날 신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박차고 나갔고 그러고는 곧장 우리 집으로 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신우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나한테만 숨긴 거야? 나만 바보 만들었잖아. 가족이면 당연히 말했어야지. 그녀의 말은 일관되지 않았고 앞뒤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단호하게 말했죠. 누나, 그게 누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 내가 알고 있었고 부모님도 알고 계셨어. 결혼 전에 다 얘기하고 시작했어. 그게 왜 누나에게 사기 결혼이야? 하지만 신우는 남편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한테는 얘기 안 했잖아. 나한테 숨긴 거잖아. 내가 알았으면 결혼 못하게 막았을 거야.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공격하지? 그동안 신우가 나에게 했던 수많은 무례함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예의 없이 툭툭 내뱉던 말들, 무시하던 눈빛, 매번 트집 잡고 험담하던 기억들.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할 줄 알고 어머님이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신우는 벌컥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기 결혼해놓고 그게 할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도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랑하고 결혼한 거지 형님하고 결혼했나요? 결혼 전에 신랑에게 다 말했고 신랑이 알고 받아들인 일이에요. 그러니 그건 사기 결혼이 아니라 형님이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순간 신우의 표정이 굳더니 깜짝 놀란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늘 웃기만 하던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할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더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저야말로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닌가요? 시집 오면서 집안에 정신이 상자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 건 미리 말해주셨어야죠. 형님 같은 사람이 집안에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고민 좀 해봤겠네요. 그리고는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요. 웬 정신이 상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와주세요. 경찰과 통화하는 동안에도 신우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고래고래 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부짖듯 소리치면서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다가가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가만히 둬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문이 다시 쾅쾅 울렸습니다. 이번엔 경찰 두 분이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이웃 주민이 소란을 듣고 먼저 신고한 상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도 그날의 소란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치욕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있던 참을성의 한계가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확인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밤이었습니다. 경찰 두 분이 도착하자마자 집안에 쩌렁쩌렁 울리던 신우의 고함 소리는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제야 신우는 조금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고 제법 긴장한 표정으로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소리를 더 지르거나 억지를 부렸을 텐데 경찰 제복 앞에서는 그 기세도 한풀 꺾이는 것 같더군요. 경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신고하셨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집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렸어요. 저희는 결혼한 부부고요. 누나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제 아내에게 사기 결혼이니 뭐니 하면서 폭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신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집에 오셨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신우는 처음엔 말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몰랐잖아요. 나만 몰랐다고요. 나도 가족인데 왜 나한테만 말 안 했냐고요. 나한테 숨긴 게 잘한 일이냐고요. 그 모습이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향해 쏟아붓던 분노와는 다른 아주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신우가 쌓아두었던 분노의 정체가 단순히 입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자신만 소외되었다는 감정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남의 집에 쳐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모욕하고 정신이상자 취급까지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누나 좀 데려가 주세요. 집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게 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부부고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굴면 정말 더는 가족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신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울음을 섞어 뭔가 말은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랑의 옆에서 푹 잠들었습니다. 신랑은 계속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있던 무언가 억울함, 분노, 참았던 자존심 같은 것들이 확 밀려나가고 그 자리에 조용하고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어젯밤 일 정말 미안하다. 그 애가 원래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잘못 키워서 그래. 사돈댁께도 죄송하고 너한테도 너무 면목이 없어. 아버님도 곁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딸 키우는 입장에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 애가 사과 안 하면 앞으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제가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분들은 신우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제가 마음 다칠까 봐 미안하고 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뭘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세요. 저 진짜 하나도 안 괜찮은 척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두 분을 너무 좋아해요. 두 분께서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요. 그 말을 들으시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님은 담배를 물듯 입술을 꾹 다무셨습니다. 신우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딸이 사과를 안 할 거면 당분간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신우가 차라리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자취방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신우는 시댁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고 저와는 약 3년 정도 거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서 큰 경조사 있을 때만 얼굴을 마주쳤고 그때도 신우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가족들 사이에 있지만 따로 있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인사는 받긴 하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3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신우도 40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도 있고 앞으로는 어쩌면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말은 섞으며 지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신우가 두렵지도 껄끄럽지도 않습니다. 혹여나 또다시 예전처럼 트집을 잡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 이상으로 단단해졌고 그런 말을 단칼에 되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누군가의 동정을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으며 아낌없이 보듬어주는 부모님과 오빠들 품에서 존중받으며 자란 어엿한 막내딸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저를 지금의 남편과 시부모님도 진심으로 아껴주시니까요. 신우가 뭐라고 하든 그 말에 무너지거나 움츠러들 사람은 적어도 지금의 저는 아닙니다. 글을 쓰고 나니 제 안에 오래 묵었던 마음들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랄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바람은 차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